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유럽의 환자 오스만 제국이 선방을 펼치고 있는 이 대목에 진짜 환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 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요. 제가 연초에 덕담으로 사실 우리 막내 절대 아프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 심호섭 중령이 요즘에 독감이 진짜 유행이잖아요. 독감에 걸려서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티가 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쩌나. 워낙 쟁쟁한 3I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 괜찮으시죠 우리 큰형님? 예,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심중령님이 네. 그 문과 무를 갖춘 엘리트 군인이고 네네. 33경 경기도 밥 먹듯이 했다는 네네. 그런 전력을 가진 분인데 그런 분도 이 한낱 독감에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고 또 그렇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교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계 대전 시리즈의 메인 안구 사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재 박사님이 이끌어주고 계시거든요. 주시가 되고 더 있습니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중령의 빈자리 충분히 채워주시라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요. 갈리폴리 예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해군 전함 일부들이 저 앞에 들어가서 헬레스 곧 양쪽으로 좁은 해안포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부터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나칼레 방향으로 조금 들락날락하면서 보이는 대로 주변의 해안포대들을 포격으로 박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오스만 군도 그동안 아주 치밀한 일을 하나 벌입니다. 바로 저 지점에다가 가로가 아닌 세로로. 해안을 따라서 세로로 11번째 기뢰밭을 깝니다. 그래서 여기 20발의 기뢰를 깔아요. 무려 18척의 거대한 전함대가 쫙 들어가서 역시 포진하고서 어마어마한 포격을 때려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연으로 돌아서 나가다가 꽝!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의 전함 3척이 기뢰에 의해서 침몰합니다. 이 화살이 해군 장관 처칠에게 달려들게 된 겁니다. 자, 해군 다시 나와. 그다음에 육군이 들어간다. 그렇죠. 육군한테 바톤을 넘겼잖아요. 근데 사실 육군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또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이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오스만 군은 방어 태세를 강화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제대로 공헌했겠는데. 자, 그러면 1915년 4월 25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개시해야 하는데 이때는 아직 이렇게 보트를 타고 상륙하던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기선 있잖아요. 증기 발동선 가지고 일단은 뒤에다가 보트를 열어서 좀 밧줄을 묶어요. 그래서 얘가 끝까지 가면 되는데 중간에서 매정하게 밧줄을 끊어요. 쫙 가잖아요. 우리 어떡하라고 놓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끌고 가다가 이 속도가 이제 줄을 끊으면 느려질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전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병사들이 롤을 져야 되는데 지금 사진 같은 데는 이렇게 평화롭게 상륙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았습니다. 배를 보면 네. 가운데 웬 봉이 이렇게 있어요? 가축 있잖아요. 네. 배 위에서 가축 묶어 놓는 거예요. 곱비 묶어놓는. 사람만 상륙하는 게 아니니까. 네. 말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 저기 보시면 저 보트가 뭐 2차 대전 상륙장 보면 앞에 뭐 램프가 열리면서 네. 이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이 총탄이 빗발쳐서 고개를 숙이더라도 네. 마지막에 내릴 땐 일어서야 돼요. 근데 이때 굉장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단 한 번도 이런 대규모 상륙 작전에 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병사들조차 내가 지금 해안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몰랐었어요. 그럼 엄청나게 피해가 크다라는 예상을 지도부에서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런 방법이라도 좀 시도해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뭐 저게 모든 해안이 다 그렇게 위험할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니었고요. 군데군데 좀 딱 관측해봤을 때 그래도 요새도 약간 있고 뭔가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새에 가까운 부분에는 약간의 새로운 시도도 하긴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저 중에 보면 수많은 해변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새가 하나 있었거든요. 해안포 요새가. 물론 전함들이 미리 어마어마하게 포격을 때려갖고 그 요새를 초토화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앞에 상륙하는 부대들에게는 이 석탄 운반선 SS 리버클라이드라는 배를 하나를 가져다가 이 배가 트로이 목마처럼 그 안에 병사들을 싣고 그냥 아예 해안으로 돌진해서 해안에 좌초돼 버리게 했어요. 딱 모래톱에 걸려버려요. 네, 모래톱에 딱 걸리면은 문이 딱 열리면서
거기서 막 병력들이 뛰어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원시적인 상륙정이 딱 저기서도 나온 거죠. 물론 저거는 한 번 쓰고 포기하는 상륙정. 배는 버린다라는 네.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저건 아예 구두처럼 쓰게 하려고 그런 목적까지 해서 저런 시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트를 대놓고 첨벙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근데 저희는 미래에서 이미 여러 과거를 아니까 기관총 하나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오마 해변이 사실은 떠오르잖아요. 아, 이거 걱정이 좀 된다. 벌써부터 미래가 좀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자, 그러면 갈리폴리 상륙작전 주공은 어디입니까? 네, 이 당시 상륙의 주공은 갈리폴리 반도의 맨 끝에 헬레스 곳에 영국군 주력사단인 29사단이 저기 5군데 해변에 상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렇게 믿음직한 사단 플러스 그리고 또 강력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전함들이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이 한포 사격 지원을 같이 해준다면은 웬만한 오스만군의 저항은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또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대가 그 이후로 북진을 쭉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반도에 허리를 치는 조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된 부대가 바로 안작군, 즉 호주와 뉴질랜드군이 저 좁은 지역을 탁 횡단을 해서 끊어버리면은 네. 그 사이에 오스만군은 우리가 포위 섬멸해서 그렇죠. 평정을 하고 합세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간다. 나름 그럴듯해요. 그럼요. 느낌상은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연방군 말고도 남아있는 부대가 프랑스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프랑스 동방원정 군단이 다다넬스의 옆 남쪽에 남쪽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데가 쿰칼레라는 곳인데 저곳에 상륙을 해서 저 지역에도 배치돼 있는 오스만군을 딱 붙잡아 놓는 이 양동 작전을 실행하면은 증원도 차단되고 갈리폴리 반도가 성공적으로 평정되겠다. 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착착착 되겠는 걸? 이렇게 딱 느낌이 다 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허준 씨가 한번 그 유명한 명언을 한번 해주시죠. 아,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그럼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주력군이 주공이 제대로 상륙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헬레스 곳 상황 어떻습니까? 근데 헬레스곳 일대가 사실 상륙하기 이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뭔가 평평해 보이는데 저 해안 쪽 끝을 잘 보세요. 네. 끝을 보면은 평평하게 나가다가 깎아지듯이 쫙 턱이 있죠. 갑자기 사면이 확. 네, 저게 높이가 대략 한 20-30m 정도 되는 아, 높네. 곳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대부분의 해안선이 저래요. 그러니까 딱 상륙한 다음에 저 깎아지는 사면에 한번 올라가야 그 다음에 내륙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맨 북쪽에 있던 와이해변 같은 곳은 내린 영국군이 이거 내려보고서 아니 여기 어떤 놈이 이걸 해변 비치라고 한 거야? 이거는 비치가 아닌데 여기는 절벽이잖아 절벽. 거기는 한 60m 정도. 그래갖고 이제 우왕좌왕하긴 했는데 근데 여기는 좀 다행이었던 것이 오스만군도 설마 이런 데 상륙하리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혀 저항이 없었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도에서 등고선이 있겠지만 네. 한 2-30m 높이는 아마 지도에 안 나타났을 네, 가능성이 맞아요. 예.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저쪽 해안을 가보시면은 되게 높이가 애매해요. 지도 등고선상에 표시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데 애매하게 몇십 미터씩 기복이 심해서 지도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이런 험난한 지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상륙한 다음에 밀고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방어 거점들에게 부닥치면서 이 지역을 담당한 영국군 29사단의 88여단은 이때 여단장이 전사합니다. 상륙 과정에서. 영국군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스만군 기민하게 방어에 나서기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스만군을 그냥 허약처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특히 오스만군은 일반 병사들은 별로 질이 나빴지만은 장교들의 질은 괜찮았습니다. 다 그전에 독일 교관들이 와서 독일 독일식으로 많이 훈련을 받았고 그전에도 이 발칸에 사나운 이리떼들에게 뜯기면서 참호전을 치러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갈리폴리 전역에서는 취한 방식이 종신방어를 채택합니다. 해안가에는 강력한 적의 해군이 있으니 아주 소수의 방어 병력들, 전초 병력들만 깔아놓고 후방에 대규모 예비대를 집결해 놨다가 확실하게 상륙 지점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이 예비대를 확 투입해갖고 밀어버린다.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거 딱 보면은 우리 태평양 전쟁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섬 방어할 때 초기에
해안가에 늘어서 있다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피해를 입고 입었죠. 나중이 되면서 내륙방으로 전환했다는 걸 우리 봤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보다도 그렇지. 훨씬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오스만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전투도 어떤 전쟁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 갈리폴리 상륙을 일본군이 만약에 연구를 많이 했더라면 그렇죠. 미국은 진짜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오스만군이 해안가에서는 이렇게 영국군에게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중과 부족은 밀려났지만은 그 다음에 재빠르게 그날 밤부터 역습에 돌입합니다. 제일 먼저 역습에 돌입한 게 역시 제일 북쪽에 있던 Y 해변부터 야습을 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해는 엄청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기서도 87여단장이 전사해버립니다. 이 전투에서. 그 정도로 불의의 일격을 먹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진짜 강력한 오스만군이 버티고 있나 보다. 오스만군의 방어 주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 공격이 퍼부어지니까 즉시 후방에 연락을 취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대규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선 중과 부적이니 철수를 허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안 해밀턴 장군이 여기서 힘 뺄 필요 없지. 딴 데 마침 지금 상륙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87여단 퇴각! 이런 식으로 철수 명령을 허가해 줍니다. 다시 배 타고 함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제 소강 상태인 틈을 타서 보트를 타고 뒤로 빠지는데 근데 이게 실책이었어요. 왜요? 오스만군도 저 지역을 남쪽에 구사단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커버해야 될, 반격해야 될 곳이 해변이 5군데다 보니까 투입할 병력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스 곳에서 그 전날부터 싸우면서 이 초반에 투입할 방어 병력이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이미 절반 정도가 사상자가 되어갖고 전투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절 공격만 버텨내고 여기서 강력한 의지로 87대단이 내륙으로 한 번 더 밀어붙였으면은 그 다음에 오스만군이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오히려 남부를 방어하러 오스만이 쉽게 못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레 겁을 먹고 여기서 철수를 해버린 거죠. 야, 이거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네요. 이게. 네. 한 번만 더 공격받으면 우리 못 버틴다라고 이제 하는 찰나에 저쪽에서 꼬리를 내리는. 후퇴 그렇죠. 명령을 내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상황. 보통 그때 사령관이 한 번만 더 버텨봐라라고 하는데 안 되겠다 퇴각해. 이 결정이 굉장히 컸던 건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영국군은 한 번 더 옆구리를 치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바로 안작군. 안작군. 안작군이 저 북쪽에서 이제 또 조공을 펼쳤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왜요? 저 좁은 지역으로 안작군이 제대로만 들어가면은 야 이거 우리 뒤가 허리가 잘렸다. 이제 보급 안 된다. 퇴각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안작군이 어떤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되었나 하는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아무래도 저 상륙 지점 일대의 지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해왔습니다. 역전다방은 진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형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역전다방을 통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기 사진이 네. 안작군이 상륙하는 지점에 저 지형을 좀 네. 약간 과장을 해서 표현한 저 그림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당연히 연합군 측에서도 상륙을 할 때 이왕이면은 상륙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그렇죠.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륙으로 진출하기도 좋은데 네. 상륙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오른쪽 하단부인데요. 그렇습니다. 저기 딱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부 가바테베라는 돌출부가 있고 거기 조금 올라가 보면은 그 뒤에는 평지가 쫙 펼쳐져 네. 있습니다. 그럼 그 평지를 따라서 쫙 밀고 올라가면 그렇죠. 저 위쪽에 보이는 게 바로 다다네스예요. 반대편을 딱 허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 그래도 옆에서 역습할지 모르니까 옆에서 한 군데 더 상륙해갖고 이 측면에 있는 고지대를 갖다가 쫙 병풍처럼 오. 엄호하는 요 구도를 딱 그리고 계획을 짰는데 네. 역시 세상 일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문제야. 아니 근데 아무리 계획대로 안 돼도 저 지형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직접 가서 보면 저기다. 딱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구별을 못한 건가요? 저 지역이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저 지역이 물살이 되게 그렇죠, 빨라. 물살. 해안 물살이 빨라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을 저기를 딱 잡고 간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쓸려서. 보트가 울동력이 추진력이 약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밀려나는 걸. 이거 해류가 밀기 시작하면 수백 미터 이상 차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사실 영국군이 이미 이 지역 좀 정찰할 때 그 부근에 부표를 좀 띄워놨어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도 봤듯이 네. 오스만군이 생각보다 용의 주도했어요. 오 저거 부표 저거 분명히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해서 이 몰래 야음에 옮겨요? 부표를 옮겨놔요.
새벽부터 상륙해야 되니까 이미 이 보트들이 해리도 떠내려가지 부표도 이상한 데 좀 옮겨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상륙 지점에서 더 한참 북쪽으로 치우친 아리부르누라고 하는 저기도 뾰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부근에 상륙을 해버린 거예요. 밤에 보이면 다 그놈이 그놈으로 그놈인 보여. 것 근데 같아갖고. 지형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알겠지만 너무 거친 지형으로 상륙을 했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쪽과는 천차만별인 곳이에요. 어우. 바로 앞이 어마어마한 언덕이 절벽이네. 거의 뭐 70m에서 100m 정도 되는 언덕이 저 위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Y군보다도 더 험난한 지형으로 도착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레스 곳은 한 번 올라가면 위에는 평지잖아요. 네. 저기는 저 뒤로도 계속 언덕이 산 있는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인 지형으로 상륙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사실은 모래사장에 있는 평평한 지역에는 전부 다 회센터가 있으니까 조개구이집이 있으니까 불빛 보면은 우리 잘못 가고 있다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철저하게 설치해놓은 부표만 믿고 가는데 예. 부표보다 더 떠내려갔으니 상상도 못한 곳에 상륙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딱 상륙을 한 다음에 수색조를 편성해갖고 이제 이 산등성이로 막 보냅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와 여기가 왜 이렇게 험하지? 저 돌아가 보니까 이쪽은 더 심한 저 골짜기 되게 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절벽이 있고 그래갖고 여길 또 올라가 보려니까 못 올라가겠어. 다시 백해갖고 또 이제 그나마 평탄한 곳으로 돌고 돌다 보니까 이 한낮이 되도록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언덕 올라가느라 반나절을 다 소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상륙 당일 오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고지 올라가고 길 찾느라고 허비하는 사이 그 사이에 역시 이쪽도 오스만군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안작군의 위기가 걱정이 됩니다. 자, 양측의 무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스만군은 굉장히 잡다한 소총을 썼어요. 당시. 주력이 독일제 마오저 소총이었는데 이마저도 M1890하고 M1893이라는 게 막 섞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서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윈체스터 M1887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구식 흑색 화약을 쓰는 영국제 피바디 마르티니 소총까지 썼어요. 마르틴이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게 가난한 나라 군대의 서름이죠. 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장비를 확 바꿀 수가 없고 또 자기네 공업 기반이 그렇죠. 없으니 다 수입했어야 되니까 이거 옛날 소총 버리기도 아깝고 어떻게든 좀 더 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혼란상이 펼쳐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영국군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M1890이나 M1893은 그나마 탄약이라도 호환되는데 나머지 거하고는 탄약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겪고서 오스만군이 독일제 게베오 98로 다 바꿉니다. 이걸 한번 겪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기관총은 양측이 똑같이 이제 맥심을 썼어요. 대신 영국군은 이제 경기관총이 있었어요. 루이스 경기관총이라고. 네, 그렇죠. 이거를 오스만군이 이걸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쟤네는 저거 들고 다니면서 쏘는구나. 이렇게 했었고. 이게 전 세계 최초의 경기관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독일군도 부러워했습니다. 저거. 엄청 부러워했죠. 저게 지금 경기관총 사진이에요. 네. 네, 저 위에 저 둥그런 돌아가는 회전판 같이 보이는 게 위에. 저게 바로 산창이죠. 네, 저게 근데 단점이 잘 찌그러져요. 그다음에 이제 포병 전력 보면요, 이 영연방군이 문제가 뭐였냐, 이 상륙군이었기 때문에 네. 중포를 못 갖고 중포가 적었어요. 상륙한 데가 다 어떤 데요? 산악지형이에요. 산악이죠. 네. 그러니까 경포도 힘든 거예요. 왜? 산을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언덕을 끌고 네. 이게 죽어나는 거죠. 네. 다. 그래서 처음에는 10파운드 포하고 18파운드 포를 썼습니다. 이게 비교적 경량이었는데 일단 경량이라도 끌고 올라가면 이제 쏴 제끼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경량 화포들은 사거리가 짧아요. 그쵸. 근데 이 산악전에서 특히 계곡과 계곡 사이의 산악전에서 의외로 사정거리가 멉니다. 이게 굉장히 멀어요. 해안에서 앞에 절벽이 있고 이걸 넘어가려면 곡사화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주 고각사격. 네. 안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올라가요? 네. 네, 이게 안 올라가니까. 거의 대부분 직사포니까. 옛날에 직사화격 중심으로 설계된 포들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또 올려갖고 보이는 데로 올려면은 역시 적의 공격에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 이게 딱 각도가 안 나와서 쓰기가 어려운 측면도 많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60파운드 포를 끌고 와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반면에 오스만군은 독일제 화포 1세기였습니다. 크룹스하고 슈나이더 포 같은 걸 많이 썼는데 75mm가 이제 주력이었고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105mm 곡사포를 끌고 왔는데 이게 영연방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였습니다. 이 105mm 곡사포의 특유의 소리가 있었대요. 저것만 쏘면 야 어디든지 이제 작살난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120mm 포하고 150mm 포도 썼습니다. 저는 오스만군의 이 105mm 포 위치를 사실
연합군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포대들이 적당히 자리 잡고 있던 데가 바로 저 가바테페 바로 뒤쪽이었습니다. 아, 가바테페에서 자리 잡으면은 헬레스고 때리기도 좋고 딱 그래서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안작군이 저쪽 가바테페 쪽에 상륙하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후방에 오스만군 포대를 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영 엉뚱한 데로 상륙하는 바람에 그 각이 포대들이 안 나. 멀쩡하게 맞아요. 계속 활약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가난한 군대, 뭐가 없습니다. 흑색화야? 포탄이 부족해요? 포탄이 부족했어요. 포탄만 부족한 게 아니라 소총탄도 부족했고 기관 총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띠가 있잖아요. 예, 예. 요걸 세면서 쐈습니다. 199, 98, 97, 96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 줄 다 쏘고 나서 연속 사격을 금지시켰어요. 이게 여기서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쏜 다음에 탄피 다 주워야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 때 탄약 지급해서 훈련 상황 같이 쏘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근데 사실 이 탄약 부족은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지금 현재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불리한 공격을 감행해야만 하는 것은 안작군입니다. 오스만군 입장에서는 지금도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이수신 케말이 지금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머릿속에 우리가 탄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전략을 쓰면 저들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스만군의 장교들의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역시 무스타파 케말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말 중령이 이 지난번부터 이 지역이 상륙 후보 지역이다. 이 지역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딱 그날 새벽에 안작군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케말 중령 본인부터가 여기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지를 장악하는 것이 이 전투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후방에 있던 이제 자기 19사단 병력들에게 빨리 비상 걸고 전원 다 이쪽으로 집결. 계속 급속행군으로 도착을 해갖고 저 고지에 착착착 도착을 하면서 이 진지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합군이 지금 오전 내내 고지 올라가느라 시간을 소모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딱 그날 한낮 정도가 되니까 첫 번째 능선은 안작군이 올라왔지만 그 뒤에 능선을 갖다가 오스만군이 딱 장악함으로써 더 이상은 진격을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막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케말의 리더십이 빛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륙에 있던 이 예비대를 갖다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됐어요. 원래는 이 지역의 오군 사령관 폰 잔더스 장군의 허가를 받아갖고 그렇잖아요. 예비대 움직인 건 항상 이 상급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서 그때서야 움직여야 되는데 네. 케말 중령은 이거 야전군 사령부에 전령 보내갖고 허가 명령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다 올라온다. 이거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병력 다 보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사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거 약간 독일군한테 그러니까요. 확실히 교육을 받았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독일식 교육의 장점인 것이 임무용 지휘가 딱 네. 발휘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아주 기민하게 움직임으로써 안작군의 의도를 완전히 좌절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Y해변이나 그 뒤쪽에서는 여단장들이 전사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 뭐 이쪽도 오스만도 당연히 이 정도 급이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케말은 중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부대 숫자가 굉장히 작았을 텐데 선조치를 했다. 이게 바로 군사 훈련이라는 거,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흑색 화약 들고 있는 오스만 그 병사는 그쪽은 총 진짜 좋은데 하고 약간 겁내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병사들을 그때 당시로 치면 한낱 중령이 이 전체 병사들을 지휘하고 움직인다? 이거는 뭔가 큰 동기부여가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야, 여기서 생각나는 그 속담이 있네요. 사자를 지휘하는 양보다 양을 지휘하는 사자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게요. 예.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때 얘기를 하나 해요.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네. 이제 MSG가 아주 듬뿍 들어갔어요. 후대에 튀르키예인들이 많이 덧붙인 이야기가 있군요. 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겠다. 죽어라. 우리가 죽어야 다른 병사들이 뒤를 이을 것이다.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면 죽는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적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다. 싸워야 한다. 탄약이 없으면 총검으로 싸워라.
우리가 반드시 이곳을 지켜야 한다. 이 고지를 잃으면 우리 오스만군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MSG를 막 이렇게 치면은 앞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전투 의욕이나 전투 의지 가지고 전체 전쟁을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그 좀 뭐랄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 지점, 그러니까 그 시점 그 지점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전투 의지를 불어넣는다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일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무스타파 케말 중령이요 이슬람의 종교적 신념을 이게 강조하고 불어넣어서 그 병사들의 사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튀르크 제국 방어군의 그 주력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농민들이었다고 그래요. 농민 출신들인데 이 농민 출신들은 아무래도 교육받지 못한 세대였고 튀르크 제국의 민족 국가 얘기를 하면 잘 안 통할 수 있는데 종교 얘기를 한다면 이교도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느낌이 팍 들면서 농민 출신 병사들도 이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러시아랑 많은 면에서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굉장히 강하게 반감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제가 옛날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었는데요. 네. 우리 천일야화라고 하죠. 거기서 보면 무슬림 사이에서 가장 심한 욕이요. 나사렛인이라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인이란 말이 그 기독교도를 뜻하는 말인데 중동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군 경험 때문에 나사렛인은 피해 굶주린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무슬림 병사들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그런 전투 의욕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제 케말 파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역전다방 보시는 분들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이들 입장에선 침략군, 당연히. 우리 땅을 뺏고 내 가족을 해하려는 침략군, 이 적개심이 굉장히 잘 불타올랐다면 케말의 리더십이 잘 발휘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오스만군이 여기서 케말 파샤의 이런 동료를 받아갖고 종교적 신념을 무장하고 알라후 아크발 이걸 외치면서 맹렬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역시 뭐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엄청난 기수로 밀어붙여갖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거의 2,000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안작군 입장에서도 이 고지 끝에서 밀려나면은 그냥 바다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아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도 아휴, 저런 악마 같은 놈들이 있나 하면서 공격에 시달려갖고 완전히 기가 빠져버렸어요. 저런 오스만의 공격을 몇 번만 더 하면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빨리 상륙도 안 됩니다. 이게 보트로 상륙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 내린 다음에 다시 보트 노져서 뒤로 가서 또 싣고 와야 되니까 한 번은 오는데 한 뭐 1,500명 정도밖에 못 실어 오는데 이게 뒤로 가서 또 그만큼 실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루 꼬박돼도 분단 병력이 충분히 상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몇천 명 사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밀어붙이니까 현장 지휘관이 급장을 칩니다. 해밀턴 장군님, 여기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통수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제발 여기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마찬가지 Y해변과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네네. 거예요. 근데 해밀턴이 Y해변에서 철수했는데 여기서 철수하면은 이거 작전이 완전히 꼬이잖아요. 작전의 절반이 이게 날아가고 굉장히 중요한 조공인데 그래서 해밀턴이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 밀려나면은 우리 작전 다 망가져. 그래서 내린 명령이 뭐냐면은 참호하고 그 자리에서 들어앉아. 근데 이게 또 바로 문제였어요. 아 그래요? Y해변은 철수를 한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철수를 안 한 게 문제예요? 철수를 안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케말 중령이 초반에 너무 반격에 힘을 많이 빼버려갖고 네. 2,000명 사상자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공격할 예비대가 여기도 완전히 털려버렸어요. 더 증원 부대가 올 때까지는 공격을 제대로 못할 상황이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작군이 확 밀어붙였으면은 그대로 뚫렸을 텐데 해밀턴이 그 자리에 지금 너네 가만히 참호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더 진격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참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리한 방어선이 그대로 고착이 돼버린 거죠. 케말 중령 입장에서도 가슴을 쓸어내린 거지. 공격하면 어떡하지라고 싶었는데 쟤들이 참호파네? 잘 됐다. 우리도 파. 바로 파. 우리도 파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잔더스 장군님 이 기회에 빨리 더 증원군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막 뒤에서 계속 증원군이 밀어닥치니까 이 결정적인 기회를 여기서 놓친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이 지용도와 모든 걸 다 알고 보니까 그렇지 지금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는 퇴각해야 되는데 퇴각도 안 시켜주고
최선의 방법은 잠입하는 건데 공격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진짜 몇천 명이 저런 식으로 알라후 아크바를 외치면서 거의 자살 공격을 해오면은 무섭죠. 그 공포가 대단할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오스만 군의 기세가 대단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이 기싸움 때문에 초반에 영국군이 안자코브와 헬레스곳 양쪽에서 전열을 정비하는데 거의 한 3일을 소모합니다. 결정적인 시간. 네. 그래서 이 헬레스곳에서는 3일 뒤인 4월 28일에나 겨우 전열이 정비가 돼갖고 그 다음에 이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저 중간에 또 그냥 있어. 볼록 튀어나온 고지가 있죠. 제가 유명한 아치바바 고지군입니다. 저기가 진짜 저 헬레스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형적인 장애물이었는데 야 이제 저기를 공략하자 하면서 소아시아 쪽에 상륙했던 프랑스군도 다시 철수시킵니다. 아, 다시 넘어와 하면서 프랑스군 1사단이 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같이 아치바바 고지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땐 이미 때가 늦었죠. 그렇죠. 오스만군도 이제 전열을 정비해갖고 맹렬하게 반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때 연합군이 14,000명이 공격했는데 3,000명이나 사상자가 나요. 아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밀어붙일 만한 힘은 없는 거야. 거기까지는. 또 다른 형태의 소모전이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서부전선에서 참호전이 고착돼서 그걸 뚫어보려고 네. 노렸는데 거기서 똑같은 교착전이 벌어진 셈이네요. 이게. 그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싸움인 이 상륙작전에서 영국과 연합군은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안작군 같은 경우의 상륙 지점은 해안포로도 충분히 케말 파샤의 지역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어요? 안작군 참호선과 오스만군 참호선이 너무 가까워요. 아,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포격 정밀도로서는 네. 이걸 딱 아군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폭격기 비슷한 거라도 맞아요. 있었으면 그건 좀- 뭔가 어떻게 해봤겠지. 네네. 근데 그게 안 됐죠. 아. 그리고 이게 배에서 포를 쏘는 사람도 혹시나 사거리가 모자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구형 포를 쏘려고 해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300mm포가 잘못해서 안작군 진지에 떨어진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그럼 난리 난리가 나죠. 그건 뭐 부대 전체가 날아갈 수도 그 있으니까. 사기 자체가 완전히 예, 바닥으로 예. 떨어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 뒤에 감지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고지를 다 오스만군이 장악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밀한 관측이 안 돼요. 지금처럼 뭐 항공기가 계속 떠서 포격 관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렇죠, 맞아요. 상황에서 고착화된 전선, 저희가 서부 전선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1차 대전이 정말 끔찍한 이유가 한 번 고착되면 밀어넣는 족족 계속 병사들만 죽어나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런 고착전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해밀턴이 계속 병력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5월 6일에 헬레스곳에서 다시 한번 병력을 모아서 밀고 올라가 보는데 이때 무려 6,500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면서 공격이 실패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부대 더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한 달이 지나갔고 6월 4일에 헬레스고에서 한 번 더 공세를 펼쳐보는데 이때는 그래서 3만 병력까지 모아봤습니다만 이때도 사상자가 4,000명이나 났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마다 10%, 20%씩 그러면 못해요. 사상자가 나는 그럼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니까 한 6월달, 7월달이 되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웬만한 수단으로서는 서로의 방어를 뚫을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지켜내고 훨씬 더 병력 증강도 빠른 오스만인데 포탄은 좀 부족하지만 연합군을 밀어내지 못한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방금 허준 씨께서 포탄은 좀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군요.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족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연합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모든 해안선이 영국한테 봉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수송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불가리아가 아직 참전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륙 수송로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발칸반도도 수송이 안 됐죠. 그러니까 최 박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건데 어느 정도 당시에 최첨단의 공업력까지는 아니래도 유럽 평균의 공업력 수준만 있었어도 어느 정도 포탄 생산이 됐을 텐데 당시에 오스만은 그거조차 힘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연합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보급이 원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보급선은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물자들을 다 어디서 실어와야 되느냐? 돌아와야죠. 이집트에서 실어왔어야 됐어요. 아 너무 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집트까지예요? 이집트에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주요 물자들은 쌓여 있고
거기서부터 배로 와야 됐습니다. 저 때 문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아직 연합군 편에 서기 전이었어요. 이탈리아, 그리스 아직 다 중립을 아직도 지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기지가 이집트 식민지밖에 없어요. 또 문제는 부두가 없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 와서는 나룻배랑 바지선으로 하나하나 실어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보급선도 길고 효율도 낮고 또 문제는 저 해안이 너무 좁다 보니까 쌓아놓을 창고를 지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 뒤에 오스만군 포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야지에 놨다가는 그렇죠. 포격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사면 뒤에 저 좁은 데다가 쌓아놔야 되는데 당연히 충분한 물자를 집적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딱 요 시기가 1915년 초.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포탄 스캔들. 영국의 포탄 스탠들. 그만큼 연합국도 지금 생산 여력이 없던 시기였어요. 이쪽은 막 위기가 닥치고 보급로 늘어지는데 이쪽은 그거의 4분의 1밖에 없었고요. 사람은 어떻게든 상륙을 시키고 보내는데 이 물자들을 제대로 못 보내주니까 그냥 서로가 부족한 탄약을 가지고 와 보병 돌격만 하다가 어마어마한 사상자만 내고 서로 뚫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이게 전체 판을 놓고 그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는 진짜 딱 떠오르는 말이 손절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손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 잡는 게 너무 그러다 꼭 반토막 나죠. 근데 지금 이 시기가 191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15년에서 20년 네. 요 사이가 되면 이때 잠수함 등장하던 시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잠수함이 갈리폴리 전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이 좁은데? 네, 갈리폴리 전역 얘기에서 잠수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 체급도 작은 잠수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쪽에서 잠수함을 굉장히 잘 써먹었어요. 네. 저 다다넬스 해협이 전함 십수척이 동원이 돼도 저길 못 뚫고 계속 해안포대와 이 기뢰밭에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봉쇄선을 뚫은 게 바로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은 길에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죠. 기뢰가 깔려있는 심도 밑으로 깊이 자망을 해서 저길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다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면은 이스탄불 쪽에 보스포러스 해협과 그 사이에 널찍한 바다가 있죠. 저 바다를 갖다가 마르마라 해라고 하는데 저기가 오스만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해상 교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엔 보스포러스 해협 저 일대에 다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수송선으로. 바다를 건너서 수송선으로 이 유럽 쪽과 아시아 쪽에 물자와 사람이 오고 갔어야 되는데 저 마르마라 해 쪽으로 영국 잠수함이 먼저 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7일에 영국 잠수함 E14호가 처음 저길 돌파했습니다. 와, 여기는 완전 이 물반 고기반인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반 배반. 그러네. 설마 여길 뚫고 왔으려고 예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경계가 없는 오스만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착착 보고서 어디를 쫙쫙 날리니까 꽝꽝 어마어마하게 큰 전과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탄이나 진짜 보급 물자를 실은 배가 격침당하면 오스만 입장에서는 진짜 뼈 아프겠네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건보트가 격침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공교롭게도 병력을 4,000명이나 태운 수송선이 일격을 맞아서 격침이 돼버려요. 수많은 병력까지 수장되는 격침이 됩니다. 이건 주 메인 방어선에 몇만 명이 한꺼번에 돌격했을 때 입는 숫자를 그냥 잠수함 한 방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1호는 마르마라해뿐만이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 바로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앞에 들어가서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정박선을 오스만 해군이 금쪽같이 아끼는 몇 척 안 되는 전함들까지 공격을 해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패닉이네. 오스만은 패닉 왔네. 이건 마치 이 적함들이 우리 강화도 해협을 돌파해갖고 그러네요. 한강으로 들어와서 왔어. 우리 여의도 앞에서 막 지금 국회의사당 지금 맞았어. 네, 막 거기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저기 그림에서도 잘 보이는 것이 피격을 받은 배 뒤에 보이는 그게 뭡니까? 바로 모스크야? 아야소피아. 그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성소피아 성당이 성당. 딱 보이는 데서 벼 폭발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오스만 국민들이 다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완전 본진이 털리는 격이죠. 그렇죠. 이때부터는 오스만군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되고 국민들 사기도 바닥이 되고 아주 정신이 없어진 상황이죠. 갈리폴리가
처칠에게만 이게 굉장히 침통한 상황이 아니라 오스만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줬던 상황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 영국 잠수함만 휘저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 저기에 그럼 누가 휘저어요? 독일 잠수함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하. 독일 잠수. 독일 유보트가 지중해로 들어왔어요. 북해에서 나와서 영국과 이 프랑스 사이를 지나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브롤타를 지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지중해까지 들어. 그 당시에는 대잠 방어망이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글로 잠입을 해갖고 또 일단 지중해로 들어오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기지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와서 보급을 받고 다시 이쪽으로 투입이 된 거죠. 형님네 댁이 여기에 가까웠구나. 그게 그 유명한 U-21인데요. U-21이 요 비슷한 시기 5월 25일에 안자케안 옆에 있는 가바테페 조 인근에 있던 영국 네. 전함 트라이엄프를 공격해서 격침을 시켜버려요. 가바테페면은 지금 케말이 방어 라인 구축하고서는 네, 엄청 그죠.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포격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던 전함이 잠수함 공격으로 격침당한 겁니다. 큰맘 먹고 알았어. 우리가 그러면 육군만 당하는 거 볼 수 없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잠수함에 당해버렸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이전에 5월 12일에는 오스만군의 어뢰정이 영국 전함 골리앗을 또 격침시킨 이름도 참 특이하죠. 이름마저 골리앗이네요. 골리앗을 격침시켜갖고 안 그래도 피곤한 상황에 헬레스봇 인근에 있던 영국 전함 마제스틱까지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불과 보름 사이에 영국 해군이 전함 3척을 와.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어. 여기서 못 버텨. 우리 전함 다 빼.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퇴각을 결정하면 육군은 야 그럼 우린 여기서 미화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보급선이 끊어지는 거니까. 가뜩이나 화력 지원이 부실한데 그나마 강력한 환포. 환포를 갖고 있던 전함들까지 다 빠져버리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잠수함 영화인데요. 네. 잠수함 영화가 보통 제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인데 네. 정말로 재미있는 영화는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선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 2차 대전은 사실 잠수함이 공격에 뭐 성공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잠수함의 무덤이 돼가는 과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1차 대전은 잠수함이 영웅이네. 그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함들이 다 빠져버림으로써 갈리폴리 반도에 고립된 이 연합군 입장에서는 정말 더 깝깝한 상황에 빠져들게 된 외통수예요, 거죠. 외통수. 자, 전황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물자는 오지 않습니다. 양측의 잠수함만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사들은 보급난이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식수 문제입니다. 지금도 식수 추진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게 식수 추진인데 서부전선 같으면 후방에 이제 마을이나 뭔가 이런 게 네네. 있으면 거기서 식수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딱 가보니까 마을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저기 무슨 마을이 있겠어요? 그렇겠네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연방군 같은 경우에는 함정에서 식수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때만 해도 함정에 대규모 담수 시설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식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튀르키예잖아요. 네. 사막 비슷한 데라고 이게 굉장히 더워요. 네, 되게 5월 건조해서. 말이에요. 5월 말. 5월 말. 그래서 저기 지형에 보시면 중간중간 골짜기가 있으니까 거기 물이 흐르지 않겠냐 싶었는데 대부분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였고요. 그리고 아주 소수 우물을 파면은 찔끔찔끔 아주 뭐 물이 조금 나오다 말다 할 정도로 이제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현지 조달이 불가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군인들도 인간인 이상 배고픈 거는 며칠 참을 수 있겠지만 이 물이 없으면 정말 생존의 문제죠. 하루 이틀 버티기 쉽지가 않겠죠. 우리나라는 예. 굉장히 물이 그래도 좀 풍부한 편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예, 많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깨끗한 물인지 오염된 물인지가 아하.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죠. 전염병 돌리죠. 예. 이러면. 더 큰 문제는 연합군이나 오스만군이나 양쪽 모두 야전 의료 체계가 형편없었어요. 많은 살 수 있는 병사들이 그대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5월 19일 날 케말 파샤의 대공세가 있었잖아요. 3만 명 지원했던 거. 근데 이 중에 3천 명이 사상자입니다. 근데 이 3천 명 어떻게 됐겠어요? 이 상태 그냥 전장에 방치가 됐어요. 방치가 되니까 구름대 같이 파리가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지형에 양측의 참호가 정말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이고 네. 그 사이에 그 무인지대에 엄청나게 수천의 수천 구의 주검이 있었을 때 생겨나는 파리 때 생각하면 정말 아, 끔찍하겠네요. 진짜 끔찍하겠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 파리떼와 함께 더 힘든 게 냄새입니다. 아, 그렇죠. 냄새가 심하게 되면 사람이 돌아버리기 정신이 직전까지 가고 예. 나간다 하더라고.
결국에는 이 양측이 시체 처리를 위해서 5월 24일에 잠깐 휴전을 해요. 뭐 이런 환경에서 시달리다가 이게 길어지다 보면 11월까지 가거든요. 11월, 12월까지 가요. 근데 11월에 이쪽 주변에 장마가 시작돼요. 그럼 병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게 아니에요? 처음엔 고마워했죠. 네. 적당히 내리고 끝나야 되는데 네. 폭우가 며칠간 내리면서 홍수가 일어나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이 참호에서 익사하거나 화장실에 있던 모든 오물들이 다 넘쳐 흐르는 겁니다. 요새도. 끔찍하다. 11월에 이 장마가 지나가니까 바로 추위가 옵니다. 여기도 많이 추워져요. 예, 여기가 굉장히 추워요. 추위가 오면서 여기서 또 동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 갈리폴리는 1차 대전 전체가 지옥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갈리폴리 하면 단순한 해전에서의 실패, 상륙작전의 실패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서부전선 못지않은 끔찍한 전장이 네. 이어졌었네요. 갈리폴리 전선은 부차적인 전선이었지만 어느 틈에 대영 제국에 위신이 걸린 중요한 전투가 돼버린 거예요. 대영 제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동의 통제권이 뒤흔들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최후의 시도 8월 대공세가 실패하니까 한 달에 걸쳐서 철수 작전을 해요. 근데 이제 관건이 있죠. 철수하는 영연방군을 과연 오스만 군이 놔둘 것이냐. 그렇죠. 오스만군을 속이기 위한 수많은 책략들, 정말 기발한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 롤랑 가로스가 출격을 했어요. 어느 날. 하필 독일군 대공포에 맞습니다. 누구에 갔냐? 그 유명한 얀턴 포커의 손에 이 비행기가 들어갑니다. 이때 포커에서 제대로 된 동조기구 기관총이 나오면서 이른바 포커의 징벌이 시작됩니다.